당뇨병이 아닌 사람도 혈당이 치솟을 수 있다고 하니까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성 질환으로 가는 지름길이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복부 비만, 당뇨병 가족력이 있으면 당뇨병 대사증후군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김 교수님. 네, 이게 비만한 분은 혈당 스파이크가 더 잘 생기고요. 또 혈당 스파이크가 잘 생기는 분들은 비만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비만하게 되면은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해야 되고요. 그렇게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방금 이창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인슐린 스파이크도 나타나게 되고 그 인슐린의 스파이크가 나타나게 되면 인슐린이 체중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잡기 위해서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몸에서의 대사 상태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점점 체중이 늘고 체지방이 증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까 숨은 당뇨병 얘기를 했지만 당뇨병 진단 이전이더라도 당뇨병의 위험을 이미 안고 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심장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3배나 쑥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앞에서 김광준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스파이크가 잡아준다고 그랬죠.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요, 이렇게 자꾸 찌르면 저항하게 돼요. 누구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찌르면 저항하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 만병의 근원이에요. 당뇨병,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요즘은 이게 암도 이게 원인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파이크가 올라갈 때 어떻게 다치느냐? 마치 바다의 쓰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쓰나미가 혈관 벽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랑말랑한 혈관 벽을. 사실 심혈관 질환이 일어나는 이 관상동맥의 내막은 상당히 보들보들하죠. 그 내피세포를 그 쓰나미에 의해서 파괴되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혈전이 생겨서 막히게 되고 그렇게 돼서 심근경색증, 저런 병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심장처럼 두꺼운 혈관뿐만 아니라 미세한 혈관도 손상을 받는데요. 볼까요? 당뇨병 환자의 눈, 콩팥, 미세혈관이 손상될 수 있다. 박민선 교수님. 네, 혈당 스파이크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 하나하고 또 면역세포입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문제가 되는 시기에는 특히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이 혈관이 가장 많이 모이고 미세혈관이 있는 부위가 바로 콩팥과 눈의 망막이죠. 당뇨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그 두 장기의 합병증이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을 때 이제 식후혈당을 본 거는 아니고 당화혈색소라 그래서 식후혈당을 반영하는 그것들의 혈당 변동폭이 굉장히 큰가 적은가를 봤어요. 그래서 가장 적은 군에 비해서 가장 높은 군이 5개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군이 망막에 이상이 있는 망막병증이 7.4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만성 콩팥병이 3.49배, 그리고 족부 궤양이 5.2배나 증가해서 아주 전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혈관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네, 배구에서 김연경 선수의 스파이크는 그렇게 기다려지더니 혈당 스파이크는 정말 혈관을 손상시키는 불청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 내용 이어가 봅니다. 당뇨병 환자의 암 발생 위험도 2배나 올라간다고요, 이 교수님. 네, 저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아침부터 그러실 텐데 네. 무섭죠. 당뇨 환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면 이제 혈액을 채취합니다. 네. 참 환자들이 싫어하시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적혈구에 묻어 있는 혈당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서 이 사람이 3개월간 혈당을 얼마나 잘 조절했나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잘하십시오 막 혼내면은 석 달 있다 와서 좋아지고 네. 좋습니다 하면 3개월 있다 망가지고 아유, 아이고, 느슨해져요. 이게 반복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2년 전인가요? 한 2019년일 거예요. 일본의 한 교수가 자기 환자 2,640명을 데리고 이게 관찰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제 4군으로 나눠봤죠. 그러니까 혈당 조절 제일 안 되는 사람하고 제일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사람들,
올 때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네네, 한 파도 사람들이 치는 분들. 건강한 사람보다 잘 조절된 사람보다 암 발생이 한 2배로 높았어요. 어.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설탕물을 생각하지 말고 짠 그 소금물을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우리 조금만 짜게 먹어도 얼굴 어머, 찡그리죠. 네, 맞아요. 예, 짠. 그래서 설탕물처럼 이렇게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대사적으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하루 종일 지속되니까 아마 이렇게 돼서 암이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암도 무섭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질환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뇨병 환자의 뇌졸중 또 치매 발생 위험도도 높아지는군요, 김 발생이요? 교수님. 네, 이게 혈당이 자꾸 높아지게 되면은 면역상으로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계속 염증이 생깁니다. 혈관에 계속 상처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결국 뇌에 있는 혈관에 계속적인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아물면서 흉터가 지고 그 과정에서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피가 통하는 통로는 좁아지는 협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뇌졸중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혈관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도 올라가게 되고 사명당뇨라고 하는 아밀로이드 침착 같은 것들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이렇게 혈당이 변동폭이 크게 되면 저혈당이라고 하는 것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만성 질환으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혈당 스파이크로부터 내 몸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월요일 이 시간은 직문즉답으로 꾸며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티벗으로 적어 올려주시면 가능한 한 많이 생방송 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벌써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문즉답 열어볼게요. 자, 식후 1시간 혈당은 식사 시작하면서 1시간인가요? 아니면 식사를 다 마친 후 1시간일까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숟가락 들면서 1시간인지 숟가락 놓으면서 그 이후 1시간인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식사를 시작했던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즉 숟가락을 든 시점으로부터 네. 1시간 이후를 식후 1시간, 2시간 이후를 식후 2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숟가락 들면서가 1시간의 시작이다. 그다음 질문 볼게요. 위암 환자라 위 전절제술을 하였습니다. 식후 덤핑 증후군이 오면서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고 단식품을 먹을수록 더욱더 심해지는데 혈당 스파이크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당뇨병이 빨리 올까 걱정됩니다. 덤핑 증후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교수님 이런 게 어떤 건가요? 네. 위를 절제하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소장으로 이제 빨리 굴러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너무 삼투압 높은 거에 이제 노출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사이토카인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처음에는 혈당이 올라간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장 수술을 한 환자들은 만약에 혈당폭이 너무 변동된다 그러면 꼭 의사랑 상의해야 되고요. 네. 저혈당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 번 먹어야 되고 아마 후반전에 이 얘기가 자주 나올 텐데 약간은 지방을 먹어야 그 위배출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지방을 조금 많이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서 좀 굴러가는 속도를 좀 늦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나마 사실은 이게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혈당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혈당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혈당 스파이크인지 아닌지 맞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증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곤함이라든지 하는 증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음식을 드신 다음에는 당연히 조금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린 식곤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전에 비해서 더 심해졌다든지 하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에 의한 증상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혈당이 많이 올라간 거를 잡아들기 위해서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저혈당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공복감이 오히려 몰려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인슐린의 과다 분비로 인한
공복감이 생긴다 그러면 식후에 밥을 먹었으니까 안 고파야 되는데 배가 고프다. 이것도 이상하다고 그럴 때 생각하시면 있었어요.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증상이 뇌에도 영향을 줘서 저혈당 혹은 인슐린 과다 분비로 인한 어지럼증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요. 식사 후에 식곤증이나 피로, 집중력의 저하, 식후에 공복감, 그리고 어지럼증이 있다 그러면 식후혈당 스파이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이러한 증상이 특히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었을 때에 더 심해진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혈당을 검사를 하셔서 식후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